이번 차시는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체제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과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의미합니다. 10월에 행해졌다라고 해서 10월 유신 또는 유신 쿠데타라고도 칭합니다. 유신이란 의미는 제도나 체제를 개혁하거나 새롭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도의 혁신이나 쇄신에는 여러 영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지만 1972년 10월 17일 이 유신헌법 초안이 작성될 당시에 외무부에서 미국 측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리노베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1867년도에 일본에서 왕정복고 쿠데타를 계기로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의 정치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칭하는데 대표적인 유신을 사용하는 역사적 사건에는 이 메이지 유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제3공화국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게 마지막 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1968년부터 윤치영 공화당 의장과 같은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삼선이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1969년에 들어서는 삼선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인 공화당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거듭된 설득을 통해 유신에 반대했던 자신의 중요한 측근이었던 김종필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더불어 삼선 개헌을 찬성하는 중진 의원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야당 측에는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측에는 정부, 중앙정보부 등이 탄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1969년 9월 제6차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1967년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이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여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당 해산을 통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고 국회의사당 단상을 점거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본의사당이 아닌 국회 제3결관에서 따로 모여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유권자 77%가 투표하고 이 중 65%가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이 개헌안의 통과에 따라 삼선 출마가 가능해진 이후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나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김대중 후보가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으나 격차는 8.8%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8.8%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및 여당의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 7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입해서 표를 확보한 부정선거를 치른 상황에서 8.8%는 매우 근소한 격차였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 김대중은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여 박정희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 야당이 대거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113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는 확보했지만 7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하여 16석이나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은 89석을 차지하여 44석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네 번째 대통령 출마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개헌 저지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던 상황입니다. 장기 집권을 계획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연장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집권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모색하게 됩니다. 더구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대중의 분노와 좌절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커다란 부담이었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억압적인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비상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중지하는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이 되며 비상국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고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라는 조항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이 선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비상조치는 당연히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군대를 동원해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형태는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 선언 이후 정부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이제 고문하면서 정치 활동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비상조치 선언에 따라 1972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되면서 유신체제의 근간인 유신헌법이 성립됩니다. 91.9%의 높은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이러한 비율의 국민투표는 사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의 직선제 폐지 및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 도입,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것, 헌법 효력까지 일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것,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것,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 및 국정감사를 폐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약화시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간접선거 방식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역할입니다. 기존의 직접선거 대신에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장치입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영구 집권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긴급조치권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긴급조치 9호까지 공표가 되고 긴급조치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키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반대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유신 체제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포갑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게 합니다. 유신 체제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 성립한 박정희 체제를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었으며 대중의 반발을 수렴할 별다른 장치가 없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신 체제가 성립된 이후 1978년 12월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였지만 이에 앞서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유신체제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유신에 반대하는 주요 정치 및 사회 인사들을 탄압하고 투옥시키거나 해지시키고 심할 경우 이러한 인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장기 독재에 대한 부담과 염증으로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하는 인사들이 속출을 하고 미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카터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 역시 박정희 정권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중공업 중심의 국내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박정희 정권 유지 가능성에도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유신 체제가 종결이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